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홍상화 작가의 단편소설 북으로 간 메신저입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북으로 간 메신저 홍상화 1. 오후 2시부터 참석한 동료 문인의 문학상 시상식이 끝나자 나는 집필실로 쓰는 자그마한 오피스텔에 들렀다. 저녁 6시에 예정되어 있는 한 원로 문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참이었다. 막 펜을 집어드는 순간 누군가 집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오피스텔 건물 수의가 쪽지를 내밀며 말했다. 1시간 전쯤 어떤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전해주라며 이 쪽지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가까운 동료 문인이나 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외에는 집필실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급하게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은 내 집필실로 직접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아 쪽지를 펴보았다. 만난 적도 없는데 신뢰가 될지 모른다는 인사칠의 말과 함께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달라는 내용 밑에 마지막으로 우형섭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형섭이라는 이름이 생소했으나 가끔 알지 못하는 문인들이 연락해온 적이 있어 나는 곧 전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형섭 씨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데요. 그럼 좀 부탁드립니다. 우형섭 씨는 많이 아프셔서 전화를 받을 수 없고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젊은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옆 환자의 가족이에요. 죄송하지만 우형섭 씨 보호자가 들어오시면 저한테 전화 걸어달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이름과 집필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가 급히 연락을 취해달라 부탁한 것도 예산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 때문일까? 호기심 때문에라도 우형섭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미운 털 박인 놈 신세를 면하려면 원로 문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얼굴이라도 내밀고 횡설수설 너스레를 떨며 그날 저녁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우형섭 씨로부터 연락이 빨리 오기를 바랐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선뜻 펜을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홍 선생님 계십니까?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나는 바짝 긴장했다. 네, 전데요. 전화로 실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바깥 양반이 우형섭 씨인데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해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노인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 선생이 쓴 소설 잘 읽었습니다. 나는 영희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네? 누구요? 홍영희 말입니다. 그때서야 나는 수년 전 발표한 나의 첫 장편소설을 떠올렸다. 그 장편소설이 출간되면서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주인공을 정사용으로 설정한 소설은 1960년대 중반에 간첩으로 난파된 작가의 당숙을 모델로 한 것이며 그 당숙이 북에 두고 온 딸이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꽃 파는 처녀의 주연을 맡은 홍영희인데
그녀는 현재 인민배우로 활약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아마도 이 기사를 우영섭 씨가 접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잠깐 뵈었으면 해서요.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나하고 7살 터울이 지는 당숙은 서울에 난파되자마자 집안 어른들의 설득으로 강제 자수를 당했다. 그 뒤 당숙이 1980년대 초 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15년간을 당숙과 나는 친형제보다 가까이 지낸 사이였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지냈었다. 그런데 이북에 두고 온 당숙모의 오빠가 이곳 남한에 있다는 말을 당숙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몹시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찾아가야 예의지만 병든 몸이라. 아니에요. 제가 찾아뵙지요. 언제가 좋으실지. 지금도 괜찮긴 한데 워낙 병세가 악화돼서. 네, 지금 찾아뵙지요. 그러면 내 내자를 병원 정문 옆 길다방에서 기다리게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한 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당숙모의 오빠라니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약속 시간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어 나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당숙이 등장하는 장편 소설을 뽑아들었다. 난파되는 날 새벽에 평양시의 예술가 아파트에서 나누었던 당숙과 당숙모 사이의 대화 부분을 찾아 나는 읽기 시작했다. 자는 거야? 아니에요. 더 자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헤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러면 서로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돼요. 그래도 시일이 오래 흐르면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나는 책장을 넘기다 어느 한 페이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헤어진 북쪽의 가족을 향한 당숙의 처절한 고통이 형상화된 대목이었다. 정사용은 혼자 있을 때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면 무턱대고 쾌활한 척 짓거려댔다. 우스갯소리도 적절하게 써먹으며 쓸데없이 웃어대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한 역할은 친구 앞에서건 친척이 모인 곳에서건 사업 동료와 함께건 간에 장소와 상대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는 깊은 밤이면 슬픔이 가슴을 짓눌러 왔다. 빗소리에 놀라 깬 딸을 껴안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럴 때면 가슴을 서서히 짓누르는 슬픔보다 차라리 가슴을 찢는 아픔이 엄습하기를 바랐다. 이 구절은 내가 옆에서 본 당숙의 처절한 고통을 나름대로 글로 옮겨본 것이었다. 과연 어떤 글이 그 고통의 무게와 실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는가. 책을 덮은 후 나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오피스텔을 나섰다. 2. 내가 탄 택시가 번잡한 사거리의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에야 한 가지 의문이 솟구쳤다. 우형섭 씨가 정말로 당숙이 북에 두고 온 아내의 오빠 되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었다. 당숙으로부터 당숙모의 성을 들은 적도 없고 당숙의 처남되는 사람이 남한에 살고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혹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문득 소설 내용과 현실이 같지 않은 점 몇 가지를 그에게 질문해 보면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당숙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북에 있는 당숙모는 소설 내용처럼 배우가 아니고 개성 출신의 평범한 주부였으며 난파될 당시에는 소설 내용처럼 평양이 아니라 개성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만약 내 소설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읽고 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이북에 있는 당숙모의 친오빠라면 왜 지금에 와서야 내게 급히 연락을 취해 온 것일까? 그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전화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병세가 꽤 위독한 상태인 듯한데 무슨 말을 전하려는 것인지. 내가 탄 택시는 동대문 운동장을 막 지나고 있었다. 야구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야구장을 뻔질나게 들락거렸던 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났다. 순진하기만 했던 그 시절이 몹시 그리워졌다. 택시가 동대문 로터리를 돌아가는 순간 퍼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우형섭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내 당숙모의 오빠가 아니고 북의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방금 전 그가 내게 전화를 건 곳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게 확인되지도 않았고 또 만나는 장소를 그쪽에서 다방으로 정했다는 사실도 뭔가 깨름칙했다. 6개월 전 어느 날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면 만나기 전에 꼭 자기들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그들은 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때 왜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지난해 말경 뉴욕에서 거행되는 남북 영화제에 북한의 집회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인민배우인 당숙의 딸이 참석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남한 대표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나흘 전 나는 단장을 만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를 요청했다. 안기부로부터 모든 단원이 이미 북한인 접촉 허가를 받았으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단장에게 나와 당숙의 특별한 사연을 말해주었다. 단장은 그 당시 뉴욕에 있는 교포 중 좌경 인사들이 영화제를 주관한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던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기자의 동행 취재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신문의 기자에게 내 존재를 흘려주었다. 그 결과 나는 남한 대표단과 함께 뉴욕으로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 조선일보 기자는 3년 전 찍은 나의 사진과 당숙의 딸이 실린 북한 집회를 곁들여 출국 전에 미리 거창한 기사를 써놓았고 그 기사는 남북 영화제 개막 전날 특종 기사로 대서특필되었다. 사실 그 당시 내가 대표단의 일원으로 동행하려 했던 이유는 당숙의 딸을 은밀하게 만나 당숙의 사망 일시와 장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또 당숙의 딸에게 아버지는 남한에서 매우 성공했고 몇 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북에 둔 가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와 그녀의 기사가 대서특필된 후 내가 동행 기자들의 취재 경쟁에 초점이 되었으므로 사실상 나와 그녀의 만남 자체가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테러 집단으로 규탄을 받는 북한이 그들의 자랑거리인 간판 스타의 아버지를 간첩으로 난파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인정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장만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 후 처음으로 이루어질 남북 영화인들의 만남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처할지도 몰랐다. 나는 그날 저녁 회합에서 북한 측 반응을 파악하게 된 주최 측의 딱딱해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주최 측뿐만 아니었다. 남한 측 영화인들의 눈초리도 차가웠다. 문득 내가 내 책을 팔아먹기 위해 생면부지의 육촌 동생을 이용하는 파렴치한으로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이 탁 막혀왔다. 그날 저녁 나는 새벽까지 타임스 스퀘어를 혼자 거닐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책을 팔아먹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쓴 책이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가 무의식 한구석에 숨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여명이 광장의 지저분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나 혼자 그곳을 떠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호텔에 돌아와 체크아웃한 후 아침 8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기자들을 전화로 불러 나와 연루된 일이 남북 영화인들 모임에 초점을 흐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곳을 떠나버렸다. 서너 시간쯤 후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외롭고 처량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틀 전 같은 비행기 안에서 와인 몇 잔을 걸친 후 당숙의 사망 일시와 장지를 알려준 뒤 그녀를 뉴욕의 최고급 백화점에 데리고 가 선물을 사주고 그녀가 기뻐하는 표정을 상상했었다. 그리고 12살 소녀가 사반세기 동안 가슴속에 지녀온 이별의 슬픔을 하루 저녁이나마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슴 뿌듯해 했었다. 동화 속 세계를 꿈꿨던 그때의 순진함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 이런지를 묻기보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상상하고 왜 이럴 수도 없느냐고 묻겠다는 말을 되새기며 이틀 전 비행기를 탔던 어리석고도 순진한 50살의 사내.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나는 고독 속에서 소설과 씨름하며 보낸 오랜 세월이 나를 놀랍게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딴에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50년 인생을 보냈다고 자부하고 있는 터였지만 나 자신의 정신 상태는 나약하고 연약한 감성에 물들어 있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신과 작중인물을 동일시하면서 작중인물의 고통을 응축된 시간 동안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던 생활의 연속.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 주어지는 찬사에 비해 자신의 소설이 받는 문단으로부터의 무관심과 소외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자신이 쓴 소설의 일부분을 되새기며 눈물을 질금질금 짜는 50살 남자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포. 아무 쓸모도 없고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소설을 쓰면서 자기 혼자만 도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하늘해져 언제 와야 될지 모르는 감정 상태를 갖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아마 그런 감정 상태로는 현실 세계를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 그래서 동화 속 세계를 탐닉했는지도 몰랐다. 그러한 동화 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를 잔인하게 끌어낸 것은 바로 뉴욕에서의 그때 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귀국 후 안기부로부터 뉴욕에서 홍영희를 남몰래 만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시달렸고 남북 영화제를 주최한 교포들로부터는 안기부의 사주를 받아 영화제 주최 측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나는 점점 더 허물어져 갔다. 급기야 나는 소설 쓰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그러나 창작의 진수를 맛본 나로서는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은 한 번 경험한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 순간적인 해방감은 나에게 완벽한 자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창작에서 오는 희열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주는 숨막히는 자신감, 드디어 소나귀에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자유. 그래서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회의와 절망의 쌍곡선 위를 위태롭게 줄타기하고 있는 것이다. 3.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내려 노인이 알려준 다방이 있는 건물에 들어섰다. 지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다방 문 앞에서 홍 선생님이세요? 하고 묻는 70대 중반의 한 부인과 마주쳤다. 우형섭 씨의 말에 의하면 이 부인은 북한 당숙모에 옳게 되는 사람일 것이었다. 부인의 온화한 첫인상을 접하자마자 나는 북한과의 관련 가능성을 순식간에 배제해버렸다. 그녀는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했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우 선생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요? 네. 부인은 미소 속에 말끝을 흐렸다. 우리 두 사람은 병원 구내를 침묵 속에 걸어갔다. 을씨년스러운 초겨울 바람을 따라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우리는 병원 건물로 향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텁지근한 난방기 바람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얼굴에 와 닿았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피곤해 지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나는 건강한 몸과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만에 차 있었던 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우형섭 씨의 병실이 있는 6층에서 내려 우리는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바깥 양반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조금 있다 5시에 2차 수술을 하긴 하지만. 부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무슨 병환이신데요? 직장암이에요. 부인이 어느 병실 앞에 섰다. 나는 그녀를 따라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문 쪽으로는 아까 전화를 받아주었던 사람과 환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냈다. 문소리를 들었는지 창문 옆 철제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나는 얼른 침대로 다가가 노인을 다시 누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안하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바쁜 일도 없습니다. 부인은 병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놓았고 노인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한 사코 마시기를 권했다. 부인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노인이 말문을 열었다. 전화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영희의 외삼촌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시작한 우영섭 씨의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 당시 17살인 여동생과 연로하신 백모를 고향인 개성에 남겨둔 채 형과 둘이서 가족을 데리고 사업차 서울로 왔던 우영섭 씨는 1년 후 전쟁이 터져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해 10월 국군이 북진할 때 개성에 가보았으나 더 북으로 피난을 갔는지 여동생과 백모를 찾을 수 없었고 그 후 남쪽으로 내려온 뒤 1980년대 초 당숙이 느닷없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까지 여동생의 생사를 모르며 지내왔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형은 세상을 떠나고 형 가족들은 미국에 있으며 한국에는 자기네 부부만 살고 있다고 했다. 헤어질 때 정숙이가 17살이었는데 말끝을 맺지 못한 노인의 두 눈이 붉어졌다.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내 소설 속에서 최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당숙모의 본명이 우정숙이었던 것이다. 노인은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얼마나 착했던지 나와 형님이
서울에 같이 가자고 해도 정숙이가 백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나는 그냥 침묵만 지켰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1982년 1월 중순경 영희의 비가 불쑥 내 사무실로 찾아왔지요. 형님, 지가 정숙이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오. 노인은 그때를 회상하듯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숙의 호탕한 성격을 떠올리며 나도 순간적으로 흐뭇한 기분이 되었다. 제 당숙이 우 선생님께 홍영이가 딸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북한에 딸이 있다고는 했지만 배우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홍 선생이 남북 영화제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홍영이가 동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그 기사를 읽고 미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해서 영희를 만나보라고 했지요. 하지만 기사가 난 이틀 후 영희가 미국을 떠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말았지요. 우형섭 씨는 조카들이 홍영희를 만나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저도 신문기사가 난 이후 곧바로 뉴욕을 떠나는 바람에 영희를 못 만났습니다. 문득 당숙이 우형섭 씨를 왜 그때서야 찾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나는 노인에게 묻지 않았다. 난파되기 전 당숙모로부터 이름 석자만 전해 들은 처남을 찾는데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으리라고 나름대로 추측해버렸다. 저희 개성집은 안채는 한옥이고 바깥채는 2층 양옥으로 되어 있었지요. 영희 애비가 개성지역에 식량 책임자로 장기 출장 와서 바깥채에서 자취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묻어 있었고 나는 어느 청춘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착한 정숙이를 마음에 들어한 영희 애비가 백모님한테 정숙이를 달라고 졸랐다고 했소. 결국 두 사람이 이어져 결혼을 했고요. 나는 그 순간 엉큼한 당숙의 속이 훤히 보이는 듯해 웃음이 나왔다. 걸핏하면 음식 솜씨와 사위사랑을 자랑하던 당숙모의 장모가 실제로는 당숙모의 큰어머니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우리 집안도 개성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소. 할아버지는 진사를 했고 영희의 사촌들도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소. 노인은 미국 유명대학교의 교수로 있거나 의사로 일하는 형의 자식들의 근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북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 안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에 매부 말을 들으니 백모는 정숙이가 결혼한 후 2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숙이를 서울로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그땐 개성이 38선 이남이었는데 이렇게 영영 갈라질 줄은 몰랐지요. 당숙의 죽음은 물론 장지도 모르고 있을 당숙모와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핑계를 대고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놓고 두 손을 적셔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다시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썼다. 그러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내 뇌리에서는 뉴욕에서 보았던 영화 꽃 파는 처녀에 나오는 영희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뉴욕 친구 집에서 그 영화의 비디오를 빌려 밤을 새우며 3번이나 보았고 볼 때마다 눈물을 질금질금 흘렸다. 영화의 예술성이 나를 울린 것이 아니었다. 18살 소녀의 기막힌 연기가 나를 울렸던 것이다.
신의주 고급중학교 2학년 때 자강도 미인대회에서 최고 미인으로 뽑혀 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연으로 발탁되었다는 그 소녀의 연기. 어디서 그런 연기력이 나왔을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숙과 생이별을 한 후 북한에서는 부계와 모계 그 어느 쪽에 피부치를 찾을 수 없는 모녀는 신의주로 이주당했을 거고 남편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속에 만주벌판에서 불어오는 살을 애는 겨울바람을 가슴으로 막으며 지냈을 것이다. 그동안 그 소녀의 얼굴 표정은 60성상을 슬픔 속에 견뎌낸 어느 박복한 여인의 표정보다 더 깊은 슬픔에 젖었고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슬픔을 몸속, 뼛속, 가슴속, 머릿속, 살갗 속에 지니고 있었고 그 소녀가 운명적인 기회를 얻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슬픔과 고뇌를 헐헐 풀어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술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소녀의 연기에 힘입어 지주에게 핍박받는 소녀의 삶을 리얼하게 표현한 걸작품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그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하더라도 그건 분명 18살짜리 소녀의 연기일 수 없다고 단정했었다. 세면대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 말고 우영섭 씨가 나를 급히 만나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무슨 이유일까? 속이 불편하오? 화장실을 나와 침대 옆에 앉은 내 안색을 살펴본 후 노인이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어 보이자 노인은 한껏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저녁 매부가 근사한 술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소. 노인은 그 당시를 회상하듯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미소를 지었다. 마침 그 술집 마담을 나도 아는지라 내가 인사를 하자 외부가 형님은 여동생과는 다르게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고 놀려대더군요. 그때 우리는 몇십 년을 같이 지낸 처남 매부간처럼 웃고 떠들면서 저녁을 보냈지요. 헤어질 때 매부는 자기 집에 초대하여 아내와 아이를 만나볼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소. 당시 당숙의 몸이 괜찮아 보이던가요? 몹시 여위였더군요.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대요. 나는 그때가 당숙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잠시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자 나에게 담배 있소 하고 물었다.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읽은 나는 담배를 찾아 건네주고 불을 붙여주었다. 노인은 담배 한 모금을 깊숙이 빨고서 후 하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한 대 태우세요. 아닙니다. 나는 담뱃갑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아무리 사돈지가 아니지만 이제 머리도 흰 나이인데 같이 피워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맛있게 몇 모금 빨더니 말을 계속했다. 우리나라 법도로 보면 손 아래 매부의 새 아내는 여동생과 마찬가지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나는 하나 있는 아들마저 전쟁으로 잃어버려 가족이라고는 우리 두 늙은이밖에 없는 몸이요. 그때 나는 우영섭 씨가 내 당숙의 서울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음을 눈치챘다. 매부를 처음 만난 직후 조카를 만나러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갔다 왔지요. 그 후 매부에게서 연락이 없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매부하고 같이 갔던 술집의 마담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당숙이 그 사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친구 참 나한테 위암으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노인은 몹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붉게 물들였다. 노인은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후 베개 밑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수첩이었다. 통일이 되거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영희가 남한에 내려오게 되면 아버지 묘소라도 찾고 제사라도 지낼 수 있어야 할 게 아니오. 그래서 내가 매부의 사망일시와 장지를 알아봤지요. 노인은 수첩을 펼친 후 돋보기를 끼고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사망일시가 1982년 6월 24일 새벽 1시 30분, 음력으로 5월 3일, 묘소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내에 있고 위패는 서울대학교 옆 약수사에 모셨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거의 10년 전에 적었던 것이라. 노인은 펼친 수첩을 보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뉴욕에서 영희를 만나 전해주려 했던 내용과 일치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들어섰다. 간호사가 나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노인에게 말하고 병실 문을 나섰다. 복도의 긴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얼른 일어나는 부인의 시선과 마주쳤다. 곧 수술실로 가야 되나 봐요. 그녀가 근심에 쌓여 말했다. 괜찮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긴 복도 끝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병원 구내를 방황하던 스산한 초겨울 바람이 나무의 등허리를 타고 올라가 나뭇잎을 한 움큼 낚아채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세월이라는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핏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때 나는 방금 전에 노인이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영희가 남한에 내려오게 되면 아버지 묘소라도 찾고 제사라도 지낼 수 있어야 할 게 아니오. 의료진이 복도로 걸어 나오는 소리에 나는 사념에서 깨어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앉았던 침대 옆 의자를 눈으로 가리켰다. 자리에 앉자 노인은 종이 쪽지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종이 쪽지에는 당숙의 사망일시와 장지, 위패를 모신 사찰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라도 영희한테 이 사실을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선생을 이렇게 불렀소. 우형섭 씨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지난번 뉴욕에 가서 영희를 만나면 당숙의 사망일시와 장지를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혹시 몰라 내 내자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두었소. 나중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숙이와 영희를 찾아 매부의 사망일시와 장지를 전해주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들이 이동 침대를 끌고 들어왔다. 간호사들은 노인을 이동 침대로 옮겨 뉘고는 침대를 밀고 나갔다. 간호사가 미는 침대는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침대가 엘리베이터로 들어서기 전 나는 부인과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노인은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4. 다음 날 나는
늦은 아침을 먹고 곧바로 아파트를 나섰다. 우영섭 씨에게 당숙의 남한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주차장에 가서 차 문을 열려고 열쇠를 구멍에 집어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었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초겨울 햇살을 놓치기 싫어서였다. 나는 양지 바른 곳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마치 젊음을 다시 찾은 듯 했다. 얼굴에 와닿는 산뜻한 초겨울 바람을 맞으며 30분 정도 걸어 전철역에 도착했다. 승객으로 반쯤 들어찬 지하철 안에서 창 쪽으로 위치를 옮기며 창문 위에 늘어서 있는 광고들을 훑어보았다. 거물 정치인들의 대권 전략과 연예인들의 대기업 제품 홍보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광고에서 눈을 떼어 앞좌석에 앉은 승객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모두 하나같이 스포츠 신문에 빠져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려 해화역행 전철로 갈아타려고 지하도를 걸어 나갔다. 갑자기 장터 속으로 들어온 듯 지하도 양편에 여러 가지 약품을 버려놓은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연변에서 온 중국 동포인 듯 했다. 그들은 탁한 공기 속에 꿇어앉아 있었지만 맑고 순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화역에서 내린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으로 들어섰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우영섭 씨의 2차 수술이 잘 되었기만을 바랐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6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갔다. 605호실 앞에서 병실 문을 노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병실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텅 빈 병실 구석에 앙상한 철제 침대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우영섭 씨 자리는 물론 어제 있었던 다른 환자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나는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605호 우영섭 씨 어디로 옮겼나요? 605호실요? 간호사는 벽에 걸린 차트를 훑어본 후 사무적으로 말했다. 우영섭 씨는 어제 저녁 6시경에 운명하셨어요. 네? 수술 중 운명하셨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보세요. 나는 간호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상구의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병원 구내를 정신없이 뛰어가 장례식장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습기에 젖은 향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텅 빈 빈소 안에는 국화꽃 몇 잎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얼른 그곳을 나와 관리실로 갔다. 우영섭 씨를 모신 빈소가 어디입니까? 관리실 유리창을 열면서 물었다. 2시간 전에 떠났어요. 벌써 떠났다고요? 어제 저녁에 운명하셨는데요. 오늘 새벽 친구 몇 분이 빈소에 오셨다가 2시간 전 부인과 함께 화장터로 떠났어요. 어느 화장터요? 벽제 화장터요. 나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한 후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눈을 감았다. 서울에 당숙모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내 말을 듣고 기뻐할 노인의 모습을 방금 전까지 그렸었는데 세상에 홀로 남은 부인의 슬픈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택시는 지저분한 간판이 나붙은 구파발 거리를 지나 통일로 쪽으로 들어섰다. 수년 전 북한 적십자 대표들을 태운 자동차의 행렬이 지나갈 길 양편의 지저분한 모습을 가리려고 급히 가로수를 심었던 당국의 처사가 기억났다. 그리고 얼마 전 텔레비전 화면에 소개된 바 있는 넥타이를 맨 평양의 낚시꾼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택시는 대자 상거리 못 미쳐에서 옆길로 들어섰다. 약간 언덕길로 올라가니 화장터가 나타났다. 학교 건물 같은 곳에 들어서자 맞은편 복도 안쪽 유리창을 향해 서 있는 부인의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얼굴과 마주쳤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나는 예의를 갖추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부인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아준 후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곤 다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유리창 안쪽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안쪽 화장로에서 한 남자가 재를 퍼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담고 있었다. 남자가 화장로 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녀는 유리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남자는 남은 재를 덮어 항아리에 담았다. 긴 복도를 부인과 침묵 속에 걸어갔다. 사돈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통은 없으셨는지요?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말했다.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 지어 보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돈 사이가 되어 있었다.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안사돈께서도 몸조리 잘하셔야지요. 저는 괜찮아요. 어디로 모시기로 했습니까? 마석 모란공원에요. 모란공원. 처남 매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려고 같은 곳에 유택을 정했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 장의차는 모란공원 묘지로 막 들어서고 있었다. 산등성이가 층계를 이루고 있었고 각 층계마다 무덤이 일렬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잘났든 못났든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세상 사람 모두가 찾아갈 종착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친구 5분과 부인 그리고 나는 모란공원 묘진의 유택에 우형섭 씨의 유골이 안치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복을 차려입고 다소곳이 고개 숙인 옆모습으로 보아 놀랍게도 부인은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 기간 힘들게 지켜보아온 남편의 고통과 슬픔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다가 나는 한 번 터지면 억제하기 힘든 슬픔을 꾹 참느라 그러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잠시 후 나는 부인 혼자 남겨두고 고인의 친구분들을 이끌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산등성이를 내려와 우리는 공원묘지 관리실 옆 식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난로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왜 화장을 했지? 한 노인이 못마땅해하는 투로 물었다. 형섭이가 화장하라고 미망인에게 유언을 했나 봐. 다른 노인이 대답했다. 왜? 암으로 죽으니 사후에라도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겠지. 왜 3일장을 안 했지? 한 노인이 물었다. 3일장을 하면 뭐하누? 남한에는 일가친척 한 사람도 없고 친구도 우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형섭이가 유언으로 남겼나 봐. 또 다른 노인이 말했다. 젠장,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같이 살아있자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한 노인이 말끝을 흐렸다. 뭐 잘됐어. 그깟 놈의 고향엔 가보면 뭐해. 우리가 알던 사람은 다 죽었을 텐데. 다른 노인이 말했다. 다 죽긴 누가 다 죽어. 우리도 살아있는데. 다 늙어서 만나면 뭐해. 다른 노인이 말하자 모두 숙연해졌다. 시장하실 텐데 점심 드셔야지요. 착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내가 나섰다. 괜찮소. 미망인이 내려오면 같이 하지요. 선생께서는 고인과 인척간이신가요? 네. 어떻게 되지요? 제 당숙과 고인이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선생의 당숙이 정숙이 남편이요? 네, 정숙이 부부는 잘 살고 있으려나? 네? 아, 네. 노인들은 당숙이 난파되었던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뒷말을 흐렸다. 혹시 소식 들은 적 있어요? 네, 잘 살고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 중에 북한을 방문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와서 굳이 밝히기도 뭐해서 본의 아니게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교포는 이북 친지 방문이 허용되니까요. 나는 노인들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읽고 다시 말했다. 아, 그래서 고인도 미국에 이민 가려고 했구먼.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고향에 가서 동생을 만나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민 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말려도 고집을 부렸구먼. 또 다른 노인이 말했다. 미망이는 혼자서라도 미국에 갈 거라고 하지. 여기 있는 것보단 낫지. 그곳에 조카들이 잘 살고 있다는구먼. 기회가 닿으면 북한 고향도 방문할 수 있고 말이야. 노인들이 대화하는 중 나는 슬그머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묘지 쪽에 있을 부인과 같이 있다가 내려올 작정이었다. 묘지에 다다르니 봉분을 다지는 일꾼만 보이고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 길이 엇갈렸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내려오다 문득 산 뒤쪽 가까운 곳에 있는 당숙의 무덤이 생각났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당숙의 무덤 앞에 앉아있는 소복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우형섭 씨 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당숙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 순간 우형섭 씨가 나에게 당숙의 사망 일시와 장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녀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부계가 두 모녀에게 유언 내용을 전하고 당숙의 제삿날에 당숙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비밀리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나의 상상이 꼭 현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 먼 훗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에 그녀 대신 당숙의 북쪽 아내와 딸이 당숙의 묘소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머릿속에 그렸다. 그들이 생이별하면서부터 가슴에 맺힌 한이 당숙의 묘소에 엎드려 실컷 울고 난 후 따스한 봄볕에 눈 녹듯 모녀의 가슴 속에서 확 풀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오늘 들으신 작품은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북으로 간 메신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